가자. 자, 이번에 볼 녀석은 21번부터 25번 세트. 첫 번째로는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라고 하는 작품과 두 번째 김종철의 만나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정약용의 떠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지문들이 나와 있고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스타일은 이제 많이 겪어봤으니까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숲이라고 시 갈래를 묶는 이유는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렸었지? 첫 번째 표현상 특징을 묻기 위해서다. 두 번째 수필만의 고유한 특징인 작가의 개성을 묻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런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먼저 점검하는 거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 지금 여기서는 25번 문제가 있는데 25번 문제는 다 단독 문제였어. 그치? 나머지 문제는 시의 표현상 특징과 시어의 의미 파악과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분석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래 걸릴 작품은 아니니까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눈 오는 지도, 윤동주 시인. 여러분들 윤동주 하면 맨날 그 자아성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맨날 우리가 윤동주 하면은 외우는 작품들이 거울 닦고 있고, 그지? 운석 밑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기도, 잠깐만, 그거는 백석이구나, 미안. 아무튼 간에 우물도 쳐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쳐다보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계속 돌이켜보는, 그치? 일들을 많이 했는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스타일과는 좀 다른 건 분명히 확실해. 그죠? 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구절부터 그냥 일단 슬픔을 깔고 시작하지 않냐?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일단 상황은 순이는 어떤 대상이죠. 대상과의 이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여기서 작품의 시간적 배경으로는 아침이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단순히 아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냥 미리 가버리자. 겨울이라는 단어도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 왜?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나려 라고 돼 있거든. 오케이? 그럼 이때 이 한방눈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이 한방눈이 말 못할 마음으로 내려서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눈이라고 하는 대상이 덮이고 있어요.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대로라면 저 창문으로 떠나가는 순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건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주는 어떤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하면 맨날 시련과 고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이 눈이 여기서 고난이라는 의미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랑 연결돼서 그 뒤쪽에 이미지가 확대되는 과정만 잘 보시면 되는 작품인 거야. 자, 아무튼간 좀 따라와봐. 자,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 아침에 나는 방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럼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건 현재 화자의 정서는 뭐다? 고독이라는 정서다 판단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벽과 천장이 하얗대요. 자, 그러면 이 방 안의 벽과 천장이 흰 것은 실은 뭘로부터 연결된 정서인 거야? 여기로부터 연결된 정서이겠지. 그럼 여기서 이 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겠어? 선생님, 하얀색이니까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일 거예요. 그게 아닐 거야, 아니야. 눈이 덮이고 있고 고독한 상황에서 느끼는 흰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창백함의 이미지, 그치? 차가움의 이미지, 부정적 의미를 취한다는 것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상태에서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 라고 돼 있어요. 자, 너는 치마처럼 잃어버린 역사처럼. 참고로 처럼 같은 표현법을 쓰는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직유법. 직유법은 직유적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죠? 직유법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맞죠? 비유 안에 직유, 은유, 화료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한 개인과의 이별의 정서를 역사라는 단어로 연결시켜버렸어. 이건 뭐요? 국가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민족? 역사라고 하자. 그냥 말 그대로 역사적 차원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거야? 단순히 나는 지금 한 여자랑 이별하는 게 아니야. 이 이별은
마치 내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같은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 중. 됐지? 확장시키고 있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그치? 그래서 이때 편지라고 하는 건 실은 누가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야? 화자인 나가 순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쓴 내용이고, 이때 중요한 건 편지의 내용은 당연히 너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뭐 그리움의 정서이겠지만, 그 그리움이 핵심은 뭐야? 닿는다 안 닿는다? 닿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부정적 정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나려 덮여 따라갈 수 없다. 예상했던 대로지. 이 눈을 덮이면 결론적으로는 화자와 순이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야. 눈이 덮여서 너의 발자국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어. 너에게 편지를 주고 싶어도 네가 간 길을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완전한 상실감. 그래서 자, 이런 상실감 속에서 나는 뭘 얘기하냐면,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오케이, 대신 눈이 녹으면 그 자리에는 꽃이 피어날 거래. 자, 그러면 이때 꽃이라는 시어는 누가 봐도 긍정적 시어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것? 화자가 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다시 만날이라는 희망,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기대감,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시어로 꽃 같은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그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은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야. 만약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라고 말했고, 그때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내린 장애물로서의 눈과는 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도 느꼈으면 좋겠어. 그때가 되면, 즉 내가 너의 그 길을 따라 꽃을 따라 걷을 수 있게 되면 나의 마음에는 눈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사랑과 혹은 뭐 그리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눈의 이미지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야. 맞지?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계절적 배경이기도 하면서 사랑과 그리움의 이중적 매개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작품. 작품의 제목이 뭐였냐면 눈 오는 지도였습니다. 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어였고요. 됐죠? 자,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봅시다. 김종철의 만나는 법이라고 하는 작품. 네. 야, 몇 분 쉬었어 우리? 알았다. 수업하고 있을게. 자, 다음 작품은 만나는 법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그냥 뭐랄까, 그냥 따라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애잔해지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그냥 선생님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너희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오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읽을 때 또 감정의 움직임이나 감동을 받아보는 경험이 좀 있니? 대부분 없나? 너무 확인하기 없는 거야?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찡해졌다든가, 혹은 뭔가 이해된다든가, 그런 감정 가져본 적 없어? 맞습니다. 많지는 않은가 보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근데 한 번이라도 있다 손 좀 들어봐. 그래? 진짜 많았던 어떤 갈래 쪽에서 많았어 그런 게? 사람마다 달라 이거. 상대소설. 소설 쪽에서 많이 그랬고, 또 영화 있는데. 영화도 포함이지. 영화는 시나리오 극작품이니까 시나리오 쪽에서. 영화나 드라마. 영상. 그때 몰랐는데 그 엄마가 성대들의 그거 나이 먹고 이제 그렇지. 지금 이 작품은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도 어쨌든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어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가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도 함부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질 못해. 쌤이 같은 약칭으로는 쓰지만. 근데 여러분들께 꼭 그 뭐랄까, 한때 문학을 꿈꿨던 청년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해보자면, 물론 문학을 꿈꿨던 적은 많지는 않아요. 아주 극히 조금의 기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한번 나중에 대학교 가서라도 좋아. 오늘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봐.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 여기서 무슨 의인법이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봐.
그러면 내 가슴을 아주 강하게 때리는 혹은 잔잔하게 긁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을 거거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해요. 선생님은 어쨌든 표준적 해석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치? 만약에 방금 읽었던 눈온전 진도 같은 작품도 뭐 시어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구절의 의미 파악은 이런 것이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뭐 그런 걸 해야 돼 꼭? 그냥 읽고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감정을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지나친 아이들이 있어. 진짜 지나친 아이들이 있다? 그 애들은 문제야. 그거는 뭐냐면 모의고사나 이런 중요한 문제, 심지어 뭐 모의고사나 수능이 됐든 중요한 시험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울어! 문제 풀다가 너무 슬프대! 그래서 왜? 주인공이요? 하면서 감정이입을 너무 빡세게 해버린 거지.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적으로 분석 요소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가 나왔으니까 어미 사용일 거고 이렇게 그냥 무슨 기계처럼 접근하는 사람도 좀 슬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게 좀 슬퍼서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무슨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작품들은 솔직히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1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작품들은요. 물론 아닌 작품도 있고 표현법이나 여러 가지 특정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기에 수월한 작품들은 있을지언정 작품 자체가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작품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은 감상을 좀 해보고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 꼭 그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 요즘 고3 지문 중에 뭐 예를 들어 기형도 시인 같은 경우, 그렇지? 선생님은 기형도 시인이라는 존재를 대학교 가서 알았거든. 그리고 그 시인이 최근에는 수능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시인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시를 처음 봤을 때 그 약간 뭐랄까 소름 돋는 느낌? 약간 선생님이 기영도 시집을 처음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약간 꾸정물 냄새 같은 느낌이었어. 시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 시집이 꾸정물 냄새였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하수구 냄새 중에 미묘하게 맡아도 괜찮은 뭔가 미묘하게 중독성이 있는 그런 하수구 냄새 있었다. 뭔지 알지? 쿰쿰한 냄새인데. 쿰쿰한 냄새인데 삭힌 냄새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건 천하에 못 맡을 냄새야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안 드는. 그리고 자꾸 보면 볼수록 볼매가 되는. 물론 하수구 냄새가 볼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작품들이 있더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맨날 문학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썩으려면 문학이 교과서 한 작품으로만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기도 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작품도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냥 읽어보자. 일단 읽어봐.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자야 한단다. 오케이?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죠? 어린 시절. 아마 그 기다리는 대상이 뭔가 있었을 거야. 그치? 아빠를 기다리든 내 생일날을 기다리든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든 뭔가 기다렸을 거야. 그 기다림의 내일을 말하고 있었어. 그치? 다음.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전갈이라는 건 소식이죠? 어머니의 임종이 뭐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나 봐. 둘러앉아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의 베갯모에 수실로 뛴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지내야 해요. 무슨 상황인지 느껴져? 무슨 해석 같은 거 하지 말자고. 느껴져?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안 간다. 안 갔다. 혹 또 다른 거 뭔가 느껴지는 거 있는 사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구? 뭐?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또 이해를 치매에 걸렸다. 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충격이야.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읽으면 선생님 지금 약간 눈물 나. 지금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야. 돌아가신 걸 편지로 듣고 자 들어봐. 현재 화자는 아마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중이야. 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있노라니 내가 한때 어렸을 때 엄마한테 내일이 언제 하냐고 물었던 게 생각났었을 거야. 그랬던 엄마와의 추억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지금 당장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거야. 즉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을 살고 계신 어머니가 내 눈앞에 있어. 됐지? 그 상태에서 다시 봐봐. 어머니의 임종이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대잖아. 그럼 이 어제의 것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머니와 함께했던 과거의 것들, 즉 누구야? 자식들이야. 자식들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이게는 뭐야?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난 이제 글렀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얘들아. 그 말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라고 말한 건 이건 뭐예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1초라도 더 계시면 좋은 거잖아. 오케이? 어머니 우리에게 내일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을 어머님도 어머니도 누리실 거예요. 어머니 한 번만 전화하면 내일이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한테 오지 않는 미래를 그렇게 표현해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내일까지만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 내일까지만 계셔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 그 내일은 내일 가도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 가면 그 내일은 오늘이니까 내일까지 또 살 수 있는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어. 어제의 것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과거를 말하는 거고 어머니의 현재 아픔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은 기운을 차리신 것 같았어.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의 베갯모에서 학 한 마리가 날아올랐대. 무슨 소리야? 이제 떠나신 거야 하늘로. 오케이? 참고로 사람이 보통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반짝하는 순간이 있어. 선생님도 약간 우리 아버지 경우를 겪어봐서 그랬었어. 그러니까 임종이 직전이 되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나 봐. 계속 아파하셨는데 그때만은 또렷하셔. 오케이? 순간적으로. 오케이? 뭐지? 너무나 아파하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때려 붓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시더라고. 그 순간에는. 그리고 어떻게 주무셨어요? 선생님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제 임종 지키면서 겪었던 사건이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면 짠한 거야 지금. 선생님 개인적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물어봤지. 오늘이 내일이지 뭐예요? 이제 내일이 왔고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난 떠난다 얘들아. 그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 더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애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어머니의 임종을 인정하기 싫은 자식들의 마음이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되면 좋겠고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처음에 물어봤던 거는 이해가 잘 안 됐지 너희들이 이 작품 처음 읽을 때는. 그치? 근데 이게 뭔 소린가 싶었잖아. 근데 이거는 정말로 뭐 긴 설명 없이 그 상황에 돌입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경험치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을 조금 이해되는 쪽으로 해봤어요. 여기서는 무슨 표현상 특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본다면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 작품인지? 오케이? 어머니가 어린 날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내일을 사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내일은 끝나지 않으니까. 그치? 하지만 어머니는 그거 야속하게도 떠나가 버리신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번째 연.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치? 뭐예요?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떠났으니까 마냥 슬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겠지? 오케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 우리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딸들, 그리고 이 세 존재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서는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였지. 됐죠? 나중에 차분히 한 번만 더 복습하면서 읽어봐. 알겠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선생님이 일부러 긴 설명 안 했어. 느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작품 넘어가 봅시다. 네, 이런 작품을, 그지? 지금 우리 구성 멤버 중에서도 이 작품의 진정한 의도를 처음에 한 번에 맞춘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죠? 다들 오해하고 있었고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래요. 자, 정약용의 떠있는 삶이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 떠있는 삶이야.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그렇고 특히 고전 문학 작품 중에 뭐 술과 풍류를 언급하는 작품들 있잖아. 아니
술을 입에도 못 대게 하는 나이의 친구들한테 풍류를 가르쳐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프지 않냐? 얘들아 술 마시면 기분 좋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냥 이걸 그냥 풍류라고 퉁치고 있는 중인데 작품 중에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더 많은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 있어. 그런 작품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젠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간 이제 다시 질문으로 가자. 선생님은 이 작품만 좀 보면 계속 울적해져가지고 딴소리를 자꾸 하게 돼. 자, 다작품 한번 봅시다. 수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 이 수필이라는 작품에서는 중요한 건 뭐다? 중심 소재가 먼저 찾는 거야. 그치? 그리고 중심 소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의도를 찾아내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자, 가봅시다. 제목이 떠있는 삶인데 도대체 이 떠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자고. 나산처사는 나이가 80이래요. 참고로 중세 기준으로 나이가 80이면 초장수. 그쵸? 요즘 말로는 100세 시대의 그 100세같이 사시는 어른 같아. 인데 눈동자는 새까맣고 얼굴은 발그레하며, 얼굴이 발그레하다는 얘기는 혈기 왕성하다는 얘기겠지. 생기가 돈다. 참고로 우리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성들이 화장할 때 이 볼터치를 하는 이유도 그 생기 발랄함 그런 것들의 효과가 좀 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유로운 모습이 마치 신선과 같다. 어느 날 다산에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와. 다산 정약용이잖아, 그치? 다산에 있는 남자라고 하는 건 이 정약용의 어떤 거처야. 나를 찾아와서 이 사람이 말했지.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화초와 약초를 뿌기죽이 심었고 샘가에는 바위를 둘렀으니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로다. 그러나 그대는 귀여운 사람이라 임금께서 막 그대를 사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명을 내렸으니 만약 오늘이라도 사면장에 도착하면 내일 이미 그대는 여기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리며 샘을 파고 못과 도랑을 만들고 바위를 세우는 등 마치 오래오래 살기는 것처럼 여기 오래오래 여기 살 것처럼 일을 벌이는가. 자, 나산의 질문. 질문 핵심은 뭐예요? 너는 지금 뭐 했다? 유배 중이다. 근데 유배라는 것은 언젠가는 풀리는 날이 올 텐데, 잠깐, 유배에서 풀리는 거 우리가 해배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배라고 쓸게요. 그 날이 올 텐데 왜 굳이 이 유배지에 정성을 다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어. 그쵸? 오케이? 언젠가는 떠날 집인데 왜 이렇게 애써서 다 꾸미려고 있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자, 대답이 나오는 거야. 나는 30여 년 전에 나산의 남쪽에 암자를 세우고 거기에 사당을 모시고 거기서 자손들을 길렀다네. 그러나 대충 깎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낡은 밧줄로 얼고 놓았으며 뜰과 채마밭을 가꾸지 않은 잡소가 무성하다네. 겨우 그때그때 수리만 할 뿐이지. 왜 이렇게 하겠는가? 내 삶이란 떠있는 것이기 때문이네. 자, 답을 일단 첫 번째로는 다산의 대답이죠. 삶이 떠있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아직 진짜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 그죠? 좀 더 읽어봅시다. 혹은 떠서 동쪽으로 가고, 혹은 떠서 저쪽으로 가면서,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머물고,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떠있으면 그치질 않지. 그래서 내 호를 떠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부자, 여기서 부는 부양할 때 부, 떠있는다는 얘기죠. 이라고 하고, 내 사는 집을 떠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부암이라고 부르는데,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네야 어떠하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자네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네. 오케이? 라고 말합니다. 자, 잠깐만. 지금 미쳤나봐. 이거 다산의 대답이라고 하고 있었지? 아직 나산의 질문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미안.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떠있는 거다 보니까 언젠가는 유랑하게 돼 있어. 그치? 선생님이 지금 2020년 현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 자리에 있겠지. 하지만 2030년 8월 달에도 선생님이 여기 있을까?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사람이 계속, 우리 당장 선생님이 3년 전에는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몰랐었잖아. 선생님 서초에 있었으니까. 서초 동네에 있었으니까 지금 교대 정로에 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아무튼 바뀌는 거야. 즉, 뭐라는 거야? 지금 나산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떠도는 거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떠도는 것이므로 굳이 이렇게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정성의 필요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나는 그래서 다른 데다 집 짓고 살 때도 대충 만들고 그냥 필요할 때만 수리했어. 실용적 입장이지? 라고 말한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그렇지, 여기서부터지. 미안해. 자, 나의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나 보자. 통달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딱 삶이 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네요. 호수물이 넘치면 부평제가 도랑에 가 있고 큰 비가 내리면 나무로 깎은 인형이 물에 떠내려가지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선생님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로 깎은 얘기를 하지만 참고로 이 나무로 깎은 인형이 물에 떠내려간다 이것도 원래 다 고사 인용한 거야. 원래 이게 다 고사야.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고로 이 얘기가 원래는 뭐냐면 흙으로 만든 인형과 나무 인형, 소 인형과 나무로 깎은 나무 인형이 서로 싸우는 얘기하는 것으로 출발한 얘기거든. 아, 근데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서 거기까지 디테일을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두자고. 아무튼 원래는 그냥 그런 얘기까지 포함되는 거야. 자, 아무튼 선생님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이게 비유하셨습니다. 떠 있는 것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고기는 불에로 떠 있는 거고 새는 날개로 떠 있고 물방울은 공기로 떠 있고 구름과 안개는 수증기로 떠 있고 해와 달은 운행하면서 떠 있고 별자리는 연결되어 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열거 나열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이야. 맞지? 체크해야겠지? 열거와 나열. 자, 그래서 하늘은 태호로 말미암아 떠 있는 것이고 지구는 작은 구멍들로 말미암아 떠 있으면서 만물과 만민을 그 위에 살게 하지요. 이렇게 보면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말을 수긍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지. 되게 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1학기 시험 범위 때 화법 쪽 배울 때 무슨 경률 같은 거 배운 사람들 있지 않나? 경률 같은 거 배웠으면 동의 경률이라는 거 배웠을 거야. 상대방을 제대로 까고 싶으면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해야지. 에이 그게 뭐야 이게 아니고 그것도 좋기는 한데 이건 어때? 이렇게 가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면서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 하고 있잖아, 그치? 말 잘하고 있어요. 자, 계속 가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 한 잔의 물을 쏟아놓고 거기에 작은 풀리처럼 배를 띄운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그것이 떠 있는 걸 비웃으며 정작 자기가 바다에 떠 있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은 사람이 드물 테지요. 오케이? 뭐예요? 커다란 배 위에서 이미 떠 있으면서 이 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없거늘 선생님께서는 떠 있음을 홀로 상심하시어 자신의 이름과 집에 그런 뜻을 드러내셨는데요. 떠 있음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진짜 자신의 핵심 얘기는 이거야. 세상의 본질 자체가 떠 있는 거야. 즉 떠 있는 세상을 살면서 떠 있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네. 자, 이 둘의 논리가 서로 따뜻한 부분이 되시니까 얘는 야 세상이라는 건 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매여 있을 사람처럼 아끼고 가꾸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세상 자체가 우리 전 모든 어떤 우주의 원리 자체가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떠 있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지? 감 잡혔나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봐. 여기는 화초와 약초, 물, 바위는 모두 다와 함께 떠 있는 것들입니다. 떠 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 있다가 서로 헤어지면 훌훌 잊을 따름.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떠 있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떠다니며 고기를 잡고요. 장사꾼은 떠다니며 이익을 얻지요. 범려는 강호를 떠다니면서 화를 면했고 서불은 바다를 떠다니다가 나라를 세웠죠. 장지화는 강물을 떠다니며 삶을 즐겼고 예원지는 호수를 떠다니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다양한 예시와 열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이 누차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 잘 해주시고 그러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렇지 항상 이런 말을 끝낼 때는 뭐가 나와? 고사를 인용하지. 이 생각은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언급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공자 같은 성인도 일찍이 바다 위를 떠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생각해보면 떠다닌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 아닌가? 떠있는 것은 이퀄 뭐다? 아름다운 것이야. 즉 다른 말로는 슬픔을 느낄 필요 없다 이거지. 삶을 떠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며 하나하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컨대 오늘 나눈 말씀으로 함께 나눈 말씀으로 떠있는 집에 대한 글을 써서 선생의 장수를 축원하고자 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떠있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그 떠있는 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글이었다. 오케이. 자, 우리 세 번째 작품도 한 방에 쉽게 이해되는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죠? 아마 지금 딱 물어봐도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라는 질문을 할 사람이 몇몇 보이네요. 자, 아무튼 간에
자, 문제는 일단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은 1번부터 가자. 가와 나에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 있대.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건 누차 얘기했었지? 대상, 객체, 뭐 주체, 상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면 그게 뭔지 밝히라고요. 맞지? 자, 가에서 대상은 누구야? 순이야. 순이가 지금 어떻게 됐지? 나와 이별했어. 그래서 슬퍼하는 중이야. 나 작품은 대상이 누구지?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되셨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며 하지만 이겨낼 거야 라는 의지도 얘기하고 있었지. 그치? 자, 그러면 대상의 부정에서 느끼는 정서 뭐예요? 상실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네. 1번이 정답이네.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와 다에는 좀 너무 지쳐. 그렇다고 이 뱃소리를 함부로 줄일 수도 없는 게 재정반에서도 이것들을 2층에서 3층에서 수업하니까. 자, 아무튼 간에 2번 가와 다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가의 자신의 현재 모습이 뭔데? 화자가 고독을 느끼며 편지를 쓰고자 하지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 물론 마지막에는 꽃이 피리라 하면서 의지를 다지고는 있지만. 됐지? 자, 그럼 다에서는 일단 가에서는 글러 먹었지. 현재의 모습은 이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근데 다는 어떤지 보자. 다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나요? 있죠. 나는 떠있는 삶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냥 현재 상황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 뿐 떠있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말했으니까. 오케이. 2번 땡. 3번 나 다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믿음. 자, 일단 나는 너무 아니잖아. 부정적 현실은 어머니의 죽음인데 그럼 어머니의 죽음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도 안 되지. 4번 가에는 과거에 대한 만족감이 절대 아니죠. 과거에 만족해서 내가 순이랑 함께 사귀고 있을 때는 즐거워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죠. 5번 나에는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의 외적 갈등이 있나요? 누구랑 싸웠어 주인공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면 되지. 시적 화자가 누구랑 다퉜니? 아니죠. 갈등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에 1번 답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결국엔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지 이해해보라는 문제야.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자. 한방눈이 왜 슬픈 것처럼 덮인다고 했을까요? 왜? 화자의 마음이 슬프니까요. 화자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바라보는 대상이 슬픈 것이지.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감정이입이라는 굳이 표현을 쓰진 않았지. 왜냐면 감정이입의 표현법이 나오려면 같은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눈 내리고 있을 뿐이니까. 두 번째, 벽과 천장은 왜 하얗다고 말했을까요? 화자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고 그 눈이라고 하는 것에 창백함, 차가움 이런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3번 순이가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순이가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죠.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고. 4번 발자국을 왜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죠? 눈이 내려서 흔적을 덮었기 때문이다. 문제 없잖아. 5번 1년 12달 마음에 눈이 내리는 이유는 뭔가요? 환자는 꽃이 피면 순이를 만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게? 아니죠. 자, 눈이 그치면 꽃이 필 건 확실해. 근데 썩으려면 눈이 안 그치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눈 때문에 슬퍼하는 거였지. 그러면 화자는 꽃이 피면 순이를 만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이 그치지 않아서 눈만 그친다면 그 꽃길을 따라 순이를 따라갈 텐데 그걸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정답은 5번이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의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는 것.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3번이 2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그치? 자, A는 뭐였죠? 어머니가 어릴 적에 우리를 향해서 내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던 그때야. 그리고 B는요, 현재 임종을 눈앞에 두신 어머니,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내일까지 가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고, C는요, 내일이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이 모든 사람들 간의 연결, 커넥션이라고 하니까 좀 슬프다.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어. 그럼 봐봐. 1번 A에서 시간에 대해서 묻던 주체가 B에서 답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 이건 누구 말하는 거지? 나, 화자를 말하는 거겠지. 엄마, 내일은 언제 와? 그래서 내일이 됐어. 그럼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내일은 다음날 오는 거잖아. 그때 물어보는 사람은 화자입니다. 그리고 B에서는 답하고 있었죠? 야, 나에게 내일이 올까? 엄마, 그럼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 흔들려? 오케이?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내일까지 사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지.
자, 1번 오케이. 2번. B에서 만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C에서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어. 일단 여기서 가장 잘못된 건 C에서 부정적 인식으로의 전환이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C 구절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그치? 돌아가신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내랑 딸까지도, 그치? 쉽게 만날 수 있는 법을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정답은 2번이구나. 3번. A, B는 경험이고 C는 깨달음이야. 맞지? 이건 문제없지? 4번. A, B는 대화 형식이 나타나 있고 C는 독백 형식이 나타나 있어. 오, 요걸 따져봤네. A, B에서는 분명히 어머니와 화자 혹은 어머니와 자식들 간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C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고 독백하고 있는 것도 맞았지? 4번도 오케이. 마지막 5번. A에서 B, B에서 C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관계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도 문제 다 잡아봤고요. 자, 24번 문제 넘어갑니다. 편지와 전갈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편지와 달리 전갈은 화자가 대상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라고 말을 했어. 일단은 앞에 있는 편지는 내가 순이에게 쓰는 편지였고요.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담겨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갈은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집안에서의 소식일 거야. 그치? 그 두 개의 의미를 규명해 본다면 하나는 대상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였지. 왜? 전갈 때문에 어머니를 보러 간 거잖아. 그쵸? 어머니 위독하시다. 빨리 와봐라. 너무나 쉽게 1번이죠? 오케이? 2번. 편지와 달리 전갈은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 인식. 지금 나 작품에 시대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어? 아니야. 이건 너무나도 어머니에 대해 죽음에 대한 슬픔이야. 3번. 전갈과 달리 편지는 화자에게 대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재입니다. 말도 안 되죠? 편지는 화자에게 대상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닿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4번. 두 녀석은 모두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 아니야. 5번. 두 녀석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꿨어? 대상이 어머니고 순인데? 그럴 리가 없지. 자, 25번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보기를 아까 안 읽긴 했었는데 여기서 떠있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리를 해놨어. 떠있음이라는 말은 가변적, 유동적이라는 의미와 더덥다, 무상하다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여러분 맨날 뭐 인생 무상감 이런 얘기 하잖아. 참고로 이 무상감을 요즘 말로는 아마 가장 비슷한 말로 현타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타로는 무상감이 안 담겨 원래. 현타 정도로는 현타는 약간 순간적인 감정에 해당하잖아, 그치?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 그치? 갑자기 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경우. 근데 무상감이라고 하는 건 인생 자체 레벨을 말하는 쪽이 좀 가까워. 오케이? 아무튼 간에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덧없음을 뭐 하자고? 슬퍼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걸. 그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100년 안에 사라질 거야. 맞지? 뭐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걸까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 중에 그 칼 세이건 이 얘기했잖아요. 창백한 푸른 별 페일 블루 도트인가 이렇게 말했던. 이것도 처음 들어? 상식을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쌓으셔야 해요. 거기서 그 뭐지? 보이저 2호인가? 보이저 2호가 69억 킬로미터가 아무튼 됐다 멀리 떨어져가지고는 지구를 딱 하고 찍었어 사진을. 그리고 그 지구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준 거야 지구에. 근데 거기에는 이 거대한 우주에 그냥 이렇게만 찍혀 있을 뿐이야. 오케이? 근데 저 안에서 거기서 말하지. 저 안에 우리 아버지가 사셨고 우리의 선상이 살았고 우리 동생이 살고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고 부패한 정치인이 살고 있고 예술가가 살고 있고 연예인이 살고 있고 이렇다. 왜 저기서 티덕티덕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존재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건 문과나 있거나 다 어쨌든 다 이렇게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냥 그래 우리는 그냥 우주의 먼지에 불과해. 그런 단어 따지면 그러니까 그걸 괜히 슬퍼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나의 삶을 살자. 그래서 존재의 무상성을 통찰함으로써, 이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무상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슬퍼할 이유까지는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삶을 긍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즉 25번은 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지?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보충 설명해주는 글이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작품을 읽는데 만약에 이 작품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면 거꾸로 이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녀석은 답으로 바로 갑시다. 5번. 글쓴이가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리는 것. 지문에 있었지? 어쨌든 보기문은 항상 본문에서 하나, 보기에서 하나 예쁘게 연결이라고 했어. 자,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렸지. 이것은 가변적인 상황에서, 즉 가변적인 게 뭐라고? 떠있는 삶이라는 거야. 떠있는 삶 속에서도 덧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 뭐 어색한 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떠있는 삶이지만 그 녀석을 받아들이고 그냥 누리면서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25번에 5번 답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한 지문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어가죠.